현재 백악관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부 철수하겠다며 그 일정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며 협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협박에 한국의 대응이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미친 대응을 했던 것일까요? 딱 한 달 주겠소. 백악관 지하의 보안 회의실,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멈춘 듯한 무거운 정막 속에서 마커스 웨일 안보 고문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테이블 맞은편의 빈 허공을 노려보며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짙은 남색 서류철의 맨 앞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굵고 공격적인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10배, 그러니까 1,000억 달러로 당장 인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바로 철수 절차에 돌입할 거요. 6개월 뒤엔 이 빌어먹을 반도에 미군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거란 말이오. 저는 런던에서 워싱턴까지 14시간을 날아온 피로가 채가시기도 전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총극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수석 연구원이자 현재는 독립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저 데니얼 하틀리가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하틀리 씨, 당신을 영국에서 특별히 모셔온 이유가 뭔지 아시오? 웨일 고문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이 기형적인 동맹 구조를 평가해 줄 객관적인 외부 권위자가 필요하거든. 예산관리국의 에릭 폴슨이 방위비 지출 내역을 전부 정리해 두었소. 당신은 그저 이 장부가 얼마나 미국에게 일방적인 적자만을 강요하고 있는지 동맹국인 영국의 시선에서 냉철하게 짚어주기만 하면 돼요. 객관적인 외부 권위자라니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우리 영국 해군의 자랑이라는 30억 파운드짜리 최신형 항공모함은 프로펠러, 축에 물이 줄줄 새서 출항은커녕 항구에 처박혀 있는 마당입니다. 영국의 국방 예산은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 일선 부대원들의 소총탄, 재고조차 헐떡이는 낡은 군대로 전락한 지 오래죠. 그런 처참한 군대를 가진 나라의 컨설턴트에게 세계 최강 미군의 장부를 쥐어주며 자신들의 협박에 동의를 구하겠다니 미국식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이 원한 건 자문 따위가 아니었을 테죠. 그저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협박을 가하는데 영국이라는 제국의 동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영국의 동의는 유럽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겠죠. 물론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환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히려 웨일 고문의 오만한 전제에 동의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영국 국방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신 뒤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데니얼,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겨우 일어난 나라란다. 그들이 가진 기술이든 산업이든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우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에 불과하지. 저는 무려 20년 동안 그 말씀을 제 안보관의 가장 굳건한 기초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며 성장한 아주 전형적이고 뻔한 동맹국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폴슨 씨가 주신 장부를 오늘 밤 철저히 뜯어보도록 하죠. 저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폴슨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작업이 미국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적당히 포장해주는 지루한 회계, 검증 정도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만약 영국이 트럼프의 한국 압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두 국가의 관계는 껄끄러워지고 마는데 한국 따위의 아시아 변방 국가를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밤 워싱턴 중심부의 한 호텔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았더니 문득 하나의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사실 제 할아버지는 1951년 한국전쟁에 가장 참혹했던 임진강 전투에 참전했던 영국 글로스터셔 연대 소속의 보병이었습니다. 중공군의 파도 같은 공세 속에서 고지를 사수하다 결국 오른쪽 다리를 잃고 고국으로 돌아오셔야 했죠. 어린 시절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할아버지의 낡은 의족을 훈장처럼 쓰다듬으며 자랐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영국 국방 외교관으로 한국을 다녀오신 아버지는 제 어깨를 짚으며 늘 무겁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니얼, 내 할아버지의 피와 살이 뿌려진 그 처참한 잿더미의 나라가 이제 겨우 공장을 돌리고 밥을 먹고 살게 되었단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결국 미국과 우리 서방 세계의 거대한 피해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기적일 뿐이야.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가여운 동맹국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내 할아버지는 한국 때문에 다리를 잃으시고도 한국은 특별한 국가라고 하시지만 글쎄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기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무능력한 국가일 뿐이지. 영국인의 자부심이자 제 안보관의 거대한 뼈대였던 그 맹신. 저는 무려 20년 동안 그 숭고하고도 오만한 동정심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성역처럼 간직해 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들 제 마음속에 한국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다리로 지탱해 주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연약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린 뒤 책상 위에 모니터 세대를 띄워놓고 예산관리국이 넘겨준 방위비 로우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막 넘어갈 무렵 에릭 폴슨이 정성스럽게 작성해둔 적자 동맹 프레임의 치명적인 맹점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즉각 암호화된 보안 회선으로 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피곤해 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틀리 씨, 지금 새벽 2시입니다만. 폴슨, 당신이 준 방위비 장부 말입니다. 이거 간접 비용을 완전히 누락시켰던데요? 간접 비용이라니요. 우리는 규정에 따라 현금성, 직접 지원만 회계 기준에 미군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의 막대한 부지 가치, 전력 및 상하수도 면세 혜택, 철도와 항만 무상 이용료, 거기에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한 기지 건설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미 전체 주둔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다른 핵심 동맹국들을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요.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 가장 헌신적으로 미국을 돕고 있는데 말이죠. 소화기 너머로 폴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웨일 고문님이 직보용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하신 항목들입니다. 정치적인 회계 관점에서는 장부 조작이겠죠. 하지만 폴슨, 진짜 충격적인 문제는 그깟 푼돈이 아닙니다. 당신 펜타곤의 군수지원망 및 무기체계 부품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죠? 있습니다만 대체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마치 거대한 신경망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부품 공급망 트리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심장박동이 저도 모르게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치들이 화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폴슨, 지금 당장 F-35 스텔스기의 항전 장비 공급망 리스트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패트리어트 PAC-3 유도 칩셋, 이지스 전투 체계의 메인 연산 모듈, 마지막으로 미 국방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AI 지휘통제망 서버까지 전부 다요.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틀리 씨, 이 수치들이 대체 뭡니까? 폴슨, 방금 당신 눈으로 본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점유율 숫자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침묵. 아주 길고 기괴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F-35 헬멧 마스크 디스플레이 및 전장 데이터 처리용 HBM 메모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품 점유율 78%. 패트리어트 미사일 초정밀 요격 유도 칩셋 한국산 메모리 비중 82%. 폴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열어보지 말았어야 할 금고를 열어버린 사람처럼요. 미 공군의 차세대 AI 지휘통제망 메인 서버 데이터 처리 장치 한국산 점유율 85%. 한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곳이지. 그 압도적인 수치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듯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지금 제 눈앞에 모니터를 가득 채운 경이로운 수치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진실을 비명처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깊고 불쾌한 인지 부조화가 제 가슴 한구석을 거칠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국가였거든요. 전 세계 최강이라던 그 미국이
한국이 없으면 그대로 붕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죠. 그건 대만이었습니다. 저는 제 오랜 편견을 어떻게든 방어해보기 위해 밤을 꼬박 새워 대만의 TSMC, 하다못해 미국 본토의 인텔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전면 대체하는 시뮬레이션을 미친 듯이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더군요. 군사용 스펙을 맞추기 위한 수율, 군사 AI의 필수적인 초격차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당장의 납품 기한을 한치에 오차도 없이 맞출 수 있는 완벽한 클러스터는 지구상에 한국뿐이라는 절망적인 결과가 반복해서 모니터에 떴습니다. 대만이요? 그 나라는 그저 반도체 팻만 많을 뿐 진짜 배기 기술력은 죄다 한국이 가지고 있었고 그 반도체 기술력이 없으면 미국의 최첨단 산업이 죄다 멈추는 상황이었습니다. 폴슨, 내일 아침 회의실에서 봅시다. 당신들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요. 그거 진짜로 실행하면 당신들 다 죽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백악관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마커스 웨일 고문은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양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더군요. 그의 곁에는 어젯밤 통화 이후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린 폴슨과 인도태평양 담당 NSC 보좌관 조이스 림, 그리고 합참 전략고문 리처드 몽고메리 제독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자, 하틀리 씨. 영국의 엘리트 컨설턴트께서 우리 동맹이 얼마나 끔찍한 적자를 보고 있는지 명쾌하게 증명해 주실 시간이오. 트럼프 대통령님께 직보할 보고서의 초안은 완성해 오셨겠지? 웨일의 여유로운 웃음 앞에서 저는 밤새 정리한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만 웨일 고문님, 제가 도출한 결론이 고문님께서 원하시던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정반대라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방금 뭐라고 했소? 웨일의 미소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폴슨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폴슨, 메인 스크린에 어젯밤 데이터를 띄우세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붉은색의 숫자 배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얄팍한 핑계를 넘어선 미군 핵심 무기체계의 공급망, 생태계 자체를 해부한 데이터였습니다. 웨일 고문님께서는 한국이 미국의 우산 아래서 안전을 담보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분석 결과 현재 미국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프라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전 세계 단위의 작전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철저한 종속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보시오, 데니얼 하틀리. 지금 미국 백악관 한복판에서 무슨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우리가 그깟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고? 당신 이러면 당신 국가한테도 안 좋을 거야. 영국이 미국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셈이라고. 웨일이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면의 붉은색 막대 그래프를 정면으로 가리켰습니다. 고문님, 제가 한국의 편을 드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해 이러는 겁니다. 자, 미군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움직이는 게 록히드 마틴이 만든 멋진 껍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F-35의 심장인 항전 장비와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의 전장 데이터를 끊김없이 쏟아붓는 핵심 연산 메모리의 78%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는다면 미국 방공망은 붕괴합니다. 당연히 수출조차 못하게 되니 미국의 외화벌이도 그대로 끊기겠죠.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늘 무표정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앉아있던 몽고메리 제독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겠다며 괌과 하와이에 촘촘하게 깔아둔 패트리어트, PAC-3의 요격 유도 칩셋, 대양을 호령하는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정보 처리, 서버, 심지어 미 국방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미국만의 독자적인 AI 지휘 통제망의 데이터 센터까지 80% 이상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산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깟 칩 하나. 왜 이리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깟 반도체 조각, 우리 본토에 있는 텍사스 인텔 공장에서 찍어내거나 대만의 TSMC에 돈을 주고 발주를 넣으면 그만 아니오. 우리가 기술이 없소. 아니면 달러가 없소. 그의 오만하고도 무지한 호통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짧은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우리 영국 국방부가 최신형 아약스 장갑차를 도입한답시고 수조 원을 쏟아부어 놓고는 주행 중 발생하는 미친 진동 하나를 못 잡아서 탑승한 군인들의 청력을 잃게 만든 끔찍한 코미디가 떠올랐거든요. 기술적 현실은 쥐뿔도 모르면서 예산표만 들이밀며 큰 소리를 치는 무지한 자들의 허세는 런던이나 워싱턴이나 참으로 소름 돋게 똑같더라고요. 그깟 반도체 조각이요? 웨일 고문님. 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아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군사용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는 마트에서 파는 스마트폰 장난감이 아닙니다. 영하 50도의 성층권과 영상 60도의 중동 사막, 수백 G의 충격파와 강력한 전자기 펄스 환경에서도 오차율 0.0001% 미만을 유지해야만 하죠. 현재 이 가혹한 군사 규격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동시에 군사 AI에 필요한 초격차, 데이터 처리 속도와 극자외선, 초미세 공정 수율을 일관되게 맞춰서 당장 펜타곤에 증납할 수 있는 생태계는 지구상에 한국의 평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 한 곳뿐입니다. 인텔이요? 한국보다 30년은 뒤져 있고 대만은 그냥 공장 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도 한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어요. 인텔이든 TSMC든 당장 라인을 무조건 돌리라고 해. 펜타곤 예산을 2배로 얹어주면 될 거 아냐, 에릭 폴슨 씨. 저는 길길이 날뛰는 웨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폴슨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돌려본 대체 공급망 시뮬레이션 결과를 웨일 고문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에릭 폴슨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을 더듬거렸습니다. 그 붉은 숫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숫자 분석가로서 그는 이미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질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고문님, 만약 한국산 부품 공급망이 당장 내일 끊기고 이를 TSMC나 미국 내 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수율은 즉각 40%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미군의 군사 규격을 통과할 수 있는 대체 칩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기까지 최소 4년, 길게는 5년의 완전한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4년? 당신 지금 장난해. 그럼 그 4년 동안 태평양에 있는 우리 미군은 어떻게 되는 거요? 가만히 팔짱을 낀 채 듣고만 있던 몽고메리 제독이 낮고 날카로운 쇳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묵직한 질문에 대답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회의실 한 구석에서 관찰자처럼 머물러 있던 조이스 림이었습니다. F-35 스텔스기의 가동률은 3개월 내에 절반 이하로 반토막 날 겁니다. 제독님. 조이스가 무서울 정도로 서늘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추가 생산 및 정비는 전면 중단될 것이고 AI 기반의 전구 조기 경보망은 데이터 병목 현상으로 서버가 통째로 다운될 확률이 60% 이상 치솟습니다. 즉,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저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1급 전략 물자 수출 통제라도 걸어버리는 순간 미 공군과 해군은 사실상 태평양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재래식 무기만 들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요? 한국 없이는 중국은커녕 이란조차 제대로 제압할 수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이리 미친 듯이 제 보고서를 흩뿌리며 절규하듯 외치더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군대요. 우리가 그깟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에 목줄이 잡혀 있다고? 폴슨, 펜타곤의 그 멍청한 군수 담당관들은 도대체 왜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보고하지 않은 거야. 폴슨은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밀어 올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툭 떨구었습니다. 미국의 콧대 높은 방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를 절감하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 철저하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 강요받은 게 아닙니다. 고문님. 우리 스스로가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 믿고 그들의 시스템 위에 기생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들이 세계 유일의 지배자이며
독자적인 힘으로 모든 동맹과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던 제국의 허세가 한국의 압도적인 일상적 기술, 스탠더드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웨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그는 당황하고 두려운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교활하고 질긴 협상가였습니다. 논리로 밀리면 힘으로 안 되면 억지로 판을 엎어버리는 짐승 같은 부류였죠. 하틀리, 당신이 가져온 그 숫자가 꽤나 그럴싸하군. 웨일이 억지로 비릿하고 뒤틀린 미소를 끌어올리며 양손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반도체는 결국 시장에서의 상업적 거래에 불과해. 우리가 천문학적인 달러를 주고 샀으니 쓰는 것뿐이라고. 안보라는 건 피를 흘리는 고귀한 문제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를 흘리며 총과 미사일로 그 반도를 지켜주고 있고 그 대가로 방위비 1,0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제국의 권리란 말이오. 그의 억지는 누가 봐도 논리가 박살난 자의 뻔뻔한 발악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내면에 얼마나 거대한 공포를 느끼며 쫓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구겨진 채 흩어진 트럼프의 행정명령 초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웨일은 논리가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불공정하고 미친 요구를 어떻게든 백악관의 정치력으로 밀어붙일 작정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맹신해왔던 아버지의 낡은 편견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는 이제 상식 밖의 정치적 폭력이라는 새롭고도 지독한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죠. 반도체는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상업적 공로를 인정합시다. 하지만 전쟁은 결국 철과 화약, 그리고 거대한 군함으로 하는 거요. 마커스 웨일 안보. 고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짧은 휴식 후 다시 열린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거칠게 찢어발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도체 데이터 앞에서 한번 구겨졌던 자존심을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듯 더욱 도끼 어린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웨일은 테이블 위로 새로운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하틀리 씨, 당신의 숫자 노름은 꽤나 흥미로웠소. 하지만 본질을 잊으면 곤란하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적의 심장부에 미사일을 꽂아 넣는 군사력 자체는 여전히 우리 미국의 압도적인 독점 영역이요. 한국이 그 잘난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가 태평양에 띄워놓은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오. 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그의 거친 호흡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을 단 한 명이라도 남기길 원한다면 한국은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최신의 함정과 무기체계를 강제 구매해야 할 거요. 거기에 더해 그들의 제조업 인프라와 조함 기술을 펜타곤에 전면 이전하는 조건까지 포함해서 말이오. 군사안보의 근간은 기계와 철강이오. 우리 미국의 거대한 군수산업이 없으면 그들은 바다로 나갈 배 한 척 제대로 굴리지 못할 텐데 어디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라지. 웨일의 오만한 선언이 회의실을 울리는 동안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는 미 해군의 위용은 전 세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상식이니까요. 잠깐 휴회를 요청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필요하군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합참 전략고문 리처드 몽고메리 제독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의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고 있던 제게 다가온 몽고메리 제독은 주변의 시선을 힐끗 살핀 뒤 제 코트 주머니에 차가운 USB 메모리 하나를 미끄러뜨리듯 찔러 넣었습니다. 하틀리 씨, 당신 영국인이었죠? 그렇습니다만, 제독님. 그럼 무너져가는 조선소와 텅 빈 항구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겠군요.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당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그 데이터를 열어보십시오. 웨일 고문이 떠드는 미국의 위대한 철과 화약이 지금 어떤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지 당신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몽고메리 제독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제게 직접적으로 접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작은 USB 안에 웨일의 억지, 논리를 완전히 붕괴시킬 또 다른 뇌관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태블릿에 USB를 연결한 순간 화면에 떠오른 미 해군의 기밀 창정비 데이터와 건조 스케줄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녕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다는 미 해군의 진짜 민낯이란 말입니까? 우리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형 45형 구축함은 건조에만 10년이 걸렸고 페르시아만에 파병을 보냈더니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엔진이 멈춰버리는 기적의 코미디를 연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영국 조선업의 처참한 현실을 늘 자조적으로 비웃어왔지만 지금 화면에 떠오른 미국의 상황은 영국보다 한술 더 뜨는 코미디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군함 건조를 담당하는 노스롭, 그루만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바스, 아이언웍스 조선소는 극심한 인력난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숫자를 캡처하여 메인 회의실의 스크린에 띄울 준비를 마친 뒤 당당한 걸음으로 다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웨일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위대한 철과 기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찾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켰습니다. 붉고 푸른 그래프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고문님께서는 한국이 미국의 조합 능력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에릭 폴슨 씨, 예산관리국의 분석가로서 이 화면의 숫자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현재 미 해군의 주력인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미국 본토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과 비용이 얼마입니까? 웨일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폴슨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확인하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평균 건조 기간 84개월, 길게는 90개월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척당 건조 비용은 약 3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1만 톤급 최신형 구축함을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서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입니까? 폴슨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얼굴을 박을 듯 다가가 숫자를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평균 건조 기간 36개월. 척당 비용은 9억 달러?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미국의 3분의 1 가격에 속도는 2배 반이나 빠르다고요? 틀렸습니다. 폴슨 씨. 단순히 속도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을 서성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이 용접공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부품이 없어서 건조 중인 배에서 부품을 떼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한국의 조선소들은 수백 대의 AI 용접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불꽃을 튀기며 도크를 채우고 있습니다. 3D 모델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로 오차율 1mm 미만의 블록을 조립해내죠. 실전 작전 환경에서 병사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함정 내부의 동선과 편의 시설까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는 미친 디테일은 덤입니다. 반면 미국의 최신형 연안 전투함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띄우자마자 쇳가루가 날리고 기어박스가 박살나서 수조원을 들인 군함들을 조기 퇴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웨일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 하틀리. 그건 단순한 건조 속도의 문제일 뿐이오. 어쨌든 우리 함대들이 태평양을 지키고 있는 건 사실 아니오? 그 태평양 함대를 고쳐주는 곳이 어딘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스크린에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군수지원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거대한 항구의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미 본토 샌디에이고 조선소의 창정비 대기 시간은 현재 무려 1000일이 넘어갑니다. 배가 고장 나도 3년 동안 고치지를 못해서 부두에 처박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태평양 전구를 책임지는 미 해군 함정들을 한국에 진해 해군 기지와 거제도 조선소로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스마트 야드에서는 미국에서 1년 걸릴 수리 작업을 단 3주 만에 끝내버리니까요. 저는 웨일 고문에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요? 좋습니다.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중국의 턱밑을 겨누고 있던 미 해군의 함정들은 수리받을 곳을 잃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조합 능력과 정비,
인프라가 미 해군의 태평양 패권을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패권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비싸고 비효율적인 미국이 14억 인구의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한국의 최첨단 야드 및 조선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둔비를 더 분담하며 한국을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10배로 인상하겠다고요? 그러면 세계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일주일도 안 걸리겠죠. 침묵. 회의실 안에는 오직 프로젝터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우웅거렸습니다. 철저하게 숫자를 신봉하는 분석가 에릭 폴스는 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한국의 건조 및 정비, 효율성 수치 앞에서 완전히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웨일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통계를 들이밀었을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예측 모델에 완전히 구멍이 뚫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강렬한 반박보다도 뼈아프게 미국 측의 패배를 시인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늘 절단된 오른쪽 허벅지를 뭉툭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앓는 소리를 내셨죠. 어린 제가 다가가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 다리 한 짝을 저 멀리 얼어붙은 임진강 진흙탕 속에 묻고 왔단다. 가끔 버기가 너무 시려서 그래. 아버지는 그 희생을 담보로 한국을 우리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피를 주었고 그들은 빚을 졌다는 오만한 부채의식. 그것이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힐 듯 비좁은 화장실 칸 안에서 24시간 붉은 용접 불꽃을 뿜어내며 밤을 지새우는 거제와 울산의 거대한 스마트 도크 위성사진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습니다. 모래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차가운 이국의 진흙탕 속에 묻고 온 피와 살은 연약한 동맹국을 겨우 연명하게 만든 알량한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뒤 방향을 잃고 녹슬어 주저앉아가는 서방 세계의 제국 함대를 통째로 등에 업고 지탱해낼 이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강철의 대륙을 잉태한 가장 위대한 밑거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전 우리가 흘렸던 숭고한 피의 대가를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강철의 방주가 되어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으로 되갚고 있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제국의 군함들이 수리할 곳을 찾지 못해 한국의 항구로 목숨을 구걸하듯 기어들어가는 데이터를 보며 제 뺨을 타고 툭 떨어져 내린 것이 두려움의 식은땀인지 아니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의 얄팍한 오만함을 향해 토해내는 뜨거운 수치심의 눈물인지 저 자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어찌됐든 당장 짐 싸서 방 빼라고 하시오. 그들이 1,000억 달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당장 다음 달에 주한미군 전원을 이 빌어먹을 반도에서 철수시킬 거요. 마커스 웨일 안보 고문의 맹렬한 고함이 백악관 지하 보안 회의실의 묵직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테이블 위로 두 주먹을 쾅쾅 내리치며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조선업과 반도체 데이터 앞에서 무참히 박살났던 제국의 자존심을 그는 마지막 남은 무식한 정치적 폭력으로 어떻게든 덮어보려 발악하고 있었죠. 하틀리 씨, 당신이 가져온 그 알량한 기술 의존도 데이터는 잘 보았소. 하지만 국가의 존망은 결국 피를 흘리는 지정학적 공포 앞에서 결정되는 법이오. 미군이 빠져나가는 순간 해구산이 사라진 그 작은 나라는 길어야 한 달 안에 북한의 핵 공갈과 중국의 압박에 짓눌려 흔적도 없이 씹혀 들어갈 거요. 그들이 그 공포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소? 저는 그들의 그 끔찍하리만치 무지하고 오만한 웃음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제 앞의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스와이프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박재원 대령이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제게 흘려주었던 극비 대비태세 보고서의 숫자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웨일 고문님께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공포에 떨며 멸망할 것이라 굳게 믿고 계시군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에 박재원 대령의 보고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결국 머리를 조아리고 백악관으로 기어들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오. 회의실에 배석한 미국 측 강경파 인사들이 웨일의 말에 동조하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목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릴 이유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미군 수송기가 오산기지를 이륙하는 바로 그날 아침,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한번 빙 둘러본 뒤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NPT, 즉 핵확산금지 조약에서의 즉각적인 탈퇴 선언입니다. 순간 웨일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핵. 지금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거라는 헛소리를 하는 거요? 하틀리, 당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미쳤군. 그들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지하시설에서 몰래 우라늄을 돌린다고 칩시다. 쓸만한 핵탄두 하나 만드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요. 그 5년 안에 그들의 경제는 굶어 죽은 북한 꼴이 되거나 중국의 선제 타격의 잿더미가 될 텐데 5년이라고요? 저는 웨일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고문님, 당신들은 아직도 1940년대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의 대가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셨군요. 한국이 고작 핵탄두 몇 개를 숨어서 낑낑거리며 만들 것 같습니까? 스크린의 숫자를 보십시오. 화면에 거대한 붉은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수조 안에 쌓여있는 사용후의 연료의 양은 무려 24,000톤입니다. 한국은 비핵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핵보유국보다 압도적인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해둔 파이로 프로세싱, 즉 건식 재처리 기술과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의 봉인을 푸는 순간 이 24,000톤의 폐기물은 단 30일 만에 무려 5,0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5년이 아니라 딱 한 달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웨일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폭탄을 만들었으면 배달할 택배 차량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최근 발사한 누리호 우주발사체의 궤적 데이터와 고체연료 엔진 기술을 보십시오. 이것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민군 전환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업 인프라는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부터 누리호 엔진을 개조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300기를 동시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미친 속도가 가능할 리가 없소. 핵무기 조립이 무슨 장난감 공장인 줄 아시오? 미국도, 러시아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수작업으로 수개월에 걸쳐 조립하는 게 핵탄두란 말이오. 웨일이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지만 저는 이미 완벽하게 기세가 꺾인 그를 향해 조롱하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게 당신들 미국이 가진 코미디 같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잊으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찍어내는 극한의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과 로봇 자동화 라인의 영상을 띄웠습니다. 다른 핵보유국들이 방사능을 뒤집어쓰고 렌치로 나사를 조일 때 한국은 무인화된 클린룸 안에서 수백 대의 AI 로봇파를 이용해 핵탄두의 기폭장치와 코어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자동 양산할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쏟아내듯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하루 평균 20발 이상의 전술 핵무기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채로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기 개발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저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가전제품 대량 생산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줄곧 태블릿에 콜을 받고 미친 듯이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던 예산관리국의 에릭 폴슨이 헉하는 숨소리와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틀리 씨의 말이 맞습니다. 고문님. 폴슨, 너까지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현재 민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초정밀 오축, CNC 가공 장비와 우주항공용 탄소섬유의 스펙이 이미 미국의 1급 전략 핵무기 핵심 부품 설계도와 99% 일치합니다. 그들의 민간 인프라는 사실상 스위치만 올리면 그대로 세계 최대의 핵무기,
양산 공장으로 둔갑하는 무시무시한 구조입니다. 폴슨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오만하던 미국 측 인사들 중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웨일은 끝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만든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하 핵실험 한번 거치지 않은 폭탄이 실전에서 터질지 안 터질지 누가 장담한단 말이오? 실험 없는 핵무기는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해. 그의 얄팍한 반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리처드 몽고메리 제독이 낮고 무거운 쇳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경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웨일 고문. 제발 그 무식한 입 좀 다물고 현실을 직시하시오. 제독님, 당신은 지금 한국의 슈퍼컴퓨팅 능력과 4세대 원자로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을 완전히 얕보고 있소. 그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가상현실 속에서 수백만 번의 폭발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소. 지하의 굴을 파고 무식하게 폭탄을 터뜨려보지 않아도 오차율 0.0001% 미만으로 기폭 장치가 작동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끝내둔 상태란 말이오. 실험이 필요 없는 완벽한 플러그 앤 플레이 핵무기. 그게 지금 저들이 가진 진짜 공포요. 몽고메리 제독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저를 밀어내고 직접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향한 곳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재원표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라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땐 우리가 선심을 쓰는 줄 알았지. 하지만 하틀리 씨의 데이터대로 그들이 한 달 만에 기폭장치를 찍어내어 이 현무 미사일의 대가리에 얹는 순간 이 미사일들은 북한의 벙커를 뚫는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수소폭탄의 운반체가 되어버리오. 우리가 쥐어준 방패가 하룻밤새 우리 심장을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창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오. 물론 한국은 미국을 타격하진 않겠지. 그러나 그 무기로 미국이 감히 한국에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거란 말이오. 파키스탄을 보시오. 그들은 분명히 NPT 조약을 위반했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들을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 하지만 한국이 만들어낼 핵무기는 파키스탄 따위가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고 그 미친 미사일은 몇천 대나 양산될 것이란 말이오. 최악의 상황에서는 비핵화 조약을 탈퇴한 한국은 오히려 미국의 패권마저 넘어서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소. 한국은 지금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국가니까 그들이 한 달 만에 세계 최강급 핵미사일을 몇천 대나 만들 수 있는 능력만 봐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과소평가받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제독의 뼈아픈 탄식에 웨일은 의자 등받이에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매며 이 길고 숨막히는 토론의 마지막 결론을 그들의 심장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고문님? 미국은 지금껏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킨 게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웨일의 핏발선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사자가 핵이라는 발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백악관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며 스스로 채워둔 아주 얇고 위태로운 목줄에 불과합니다.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 모두가 한국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를 아끼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줄을 풀어준다고요?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을 협박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을 패권국으로 발돋움시키는 한국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특급 찬스죠. 트럼프의 이 주한미군 철수 협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멍청한 정책이 되어 역사책에 남을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의 날, 한국에겐 역사를 새로 쓰는 기념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방위비 분담금 1,000억 달러라는 알량한 푼돈을 아끼겠다고 그 목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순간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진 최악의 핵 괴물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한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30일 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알량한 세계 질서는
5,000발의 핵미사일을 스마트폰 찍어내듯 쏟아내는 대한민국에 의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가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하십시오. 짐을 싸는 순간 파멸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고 말입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려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조용히 완성해둔 그 무시무시하고도 압도적인 지배력이 온전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은 미국인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보고서의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할아버지가 임진강의 진흙탕 속에 다리를 묻으며 지켜냈던 그 연약한 모래성의 나라는 사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향해 가장 끔찍한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 숨겨진 파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압도적인 능력을 손에 쥐고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힘을 스스로 억누르며 짐짓 겁먹은 동맹국 행세를 해왔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 속에 스위치 하나면 자신들을 짓밟으려는 모든 적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맹수가 그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스스로 목에 개목걸이를 차고 주인의 멸시를 참아내온 그 끔찍한 인내의 시간들을 말입니다. 너희는 무임승차자다. 미국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지들이다라는 미국과 서방의 그 지독하고도 오만한 조롱을 묵묵히 들으면서도 말이죠. 그들이 바보라서 혹은 정말로 힘이 없어서 1,000억 달러라는 모욕적인 청구서를 쥐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이 세계의 평화와 균형을 깨뜨리는 끔찍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5,000개의 핵탄두를 봉인한 채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그동안 오만하게 한국을 부려먹으려고 하던 미국, 그리고 서유럽의 행보에 눈물이 날 정도로 모순과 한심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감히 한국을 상대로 그따위 짓을 하다니요.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친 듯한 사이렌 소리가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피를 토하듯 붉은색 경고 화면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날아온 긴급 화상 연결망 너머로 땀에 흠뻑 젖은 미군 정보 장교들이 넋이 나간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미확인 이동식 발사대의 전개 징후 포착, 열상 위성에서 방금 막 엔진 예열 신호를 잡았습니다. 실제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최대 2분, 반복합니다. 2분 내 발사 위험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측 인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커스 웨일 안보 고문은 욕설을 내뱉으며 안보리 소집 버튼을 찾느라 허둥거렸고 펜타곤의 오만한 장군들조차 위성 궤도를 재조정하라며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기습적인 실제 도발, 징후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울 만큼 둔탁하고 허둥대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리처드 몽고메리, 제독만이 자신의 개인 보안 단말기를 내려다보며 기괴할 정도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놈들아, 당장 입 닥치고 스크린 끄지 못해. 몽고메리 제독의 천둥 같은 일갈에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독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단말기 화면을 메인 스크린으로 전송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박재원 대령이 보낸 간결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데이터 패킷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인태사령부 놈들이 이제야 열상 카메라로 꽁무니를 찾았다고 난리를 치기 정확히 7분 전 한국의 킬체인 통합통제센터는 이미 발사대의 기동 징후를 탐지했습니다. 아니, 탐지 수준이 아니요. AI 기반의 CSISR 조기 경보망이 이미 이동 경로, 예상 발사 방위각, 탄착 지점, 오차 범위까지 계산을 끝내고 요격 미사일의 궤적 시뮬레이션까지 우리 쪽에 무료 참고용으로 전송해둔 상태란 말이오. 회의실 안에 모든 미국인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백억 달러짜리 군사 위성들을 우주에 깔아두고도 쩔쩔매던 미국의 자랑스러운 조기경보망이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초연결, 데이터 링크 앞에서는 그저 뒷북이나 치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발사 준비를 하기도 전에 탐지를 에릭 폴슨이 안경을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오지 기반 전술 데이터 링크와 초수평선 AI 레이더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 있지 않소. 몽고메리 제독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통신망 이상 트래픽, 전력 사용량의 미세한 변동, 심지어 발사대 주변의 대기 습도 변화까지 실시간 빅데이터로 긁어모아 인공지능이 징후를 예측해버립니다. 탐지 식별 결심 타격으로 이어지는 킬체인 1단계의 사이클이 한국은 평균 3분 이내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펜타곤에 보고하고 결제받느라 15분을 허비하는 동안 저들은 이미 요격을 끝내고 다음 표적을 찾고 있다는 뜻이요. 그 압도적인 기술적 격차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을 때 침묵을 깬 것은 마커스 웨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분노로 포장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이거요. 이것 보시오.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저딴 미친 화약고에 우리가 왜 미군을 남겨두어야 한단 말이오. 저들이 AI로 7분 먼저 발견하면 뭐합니까? 전쟁이 터지면 하틀리 당신이 물고 빠는 그놈의 반도체 공장이고 조선소고 전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텐데 한국은 최악의 위험지대요. 차라리 지금 미군을 빼고 저들끼리 불타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게 미국의 생명과 예산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오. 웨일의 발악은 몹시도 교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위대한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는 대신 그 기술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험성을 역이용하여 철수 논리를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태블릿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데이터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웨일 고문님. 고문님께서는 한국의 조기경보망이 단지 북한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크린에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레이더 부채꼴망이 펼쳐졌습니다. 그 붉은색의 탐지망은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베이징과 내륙, 깊숙한 전략 미사일 기지들까지 무자비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자랑하는 태평양 조기경보 레이더망의 40%는 한국이 서해와 남해에 촘촘하게 깔아둔 AI 통합, 화기 관제망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데이터 피드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단순히 자국을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의 동진과 군사적 팽창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사실상 아시아 전체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수호신입니다. 저는 웨일의 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1,000억 달러라는 알량한 푼돈에 눈이 멀어 한국을 배신하고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5,000발의 핵을 찍어내고 스스로를 고슴도치처럼 무장시킬 겁니다. 철저하게 자국 중심의 생존 로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장 아시아의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스크린의 지도를 중국의 남중국해 및 대만 포위망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중국을 향하던 레이더망과 데이터 공유를 꺼버리는 순간 일본의 해상 교통로는 3일 안에 중국 해군의 수중 통제권 아래 떨어집니다. 대만은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굴복할 것이며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각 베이징을 향해 백기를 들고 조공을 바치러 갈 겁니다. 왜냐고요? 아시아의 유일한 균형추였던 한국마저 버리고 도망친 미국을 도대체 어떤 미친 나라가 다시 믿고 동맹을 맺어주겠습니까? 웨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숫자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한 대가로 아시아 전체의 동맹 네트워크가 붕괴하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은 즉각 치명상을 입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아시아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건 발생, 한 달 내에 최소 20%포인트 이상 폭락하게 될 겁니다. 기술력, 글로벌 신뢰도, 그리고 자유진영을 수호한다는 도덕적 명분과 정통성까지 지금 이 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쥐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회의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주둔 비용을 달라고 협박할 처지가 아닙니다. 고문님. 오히려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제국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시아의 군사적 안정을 독박쓰고 미국 패권에 가장 큰 공헌을 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매년 1,000억 달러의 방파제 유지, 보수 비용을 현찰로 갖다 바치며 제발 미군을 머물게 해달라고 빌어야 할 판이란 말입니다. 내 계산에 이런 변수는 없었습니다.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에릭 폴슨이 공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붕괴에 따른 7조 달러 규모의 연쇄 경제 손실, 태평양 방어선 후퇴로 인한 펜타곤의 자체 조기 경보망 재구축 비용 최소 3천억 달러, 방위비 1천억 달러 흑자를 내겠다는 고문님의 계산 모델은 정말 덜 떨어졌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 앞에서 그저 허세를 부리며 강대국 행세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한국이 주는 이 압도적인 지정학적 파멸 수치 앞에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상대를 건든 거라고요. 한국에 대한 이 협박 자체가 5살 아이가 떼쓰는 것보다 더한 억지에 덜 떨어진 협박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억지스러운 철수 프레임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폴슨의 공개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숫자를 신봉하는 자가 마침내 한국이 증명해 낸 압도적인 시스템의 숫자 앞에서 완전히 백기를 든 것입니다. 웨일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동이 터오는 워싱턴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며칠 내내 저를 괴롭히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유산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가여운 모래성이다. 하지만 오히려 모래성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지배자이며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일방적으로 시해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서방 세계의 그 알량하고 오만한 착각. 그 착각이야말로 한국이라는 경이로운 거인이 등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초라한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오만을 제 직업적 신념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이 피부를 찢는 듯한 수치심과 함께 말할 수 없이 깊고 묵직한 경외감으로 변해 제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묘하게도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쓰고 있던 색안경을 마침내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제독은 제가 작성한 120장짜리 최종 분석 보고서의 맨 앞장을 넘겨 흔들림 없는 굵은 펜촉으로 자신의 서명을 휘날겼습니다. 이건 일개 분석가의 컨설팅 결과물이 아니오. 제독이 서류철을 탁 덮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동맹을 오만함으로 잃지 않기 위한 한 명의 군인으로서 다하는 마지막 의무요. 조이스 림 보좌관이 방금 막 뽑아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옅은 미소와 함께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하틀리 씨가 미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뼛속까지 미국인인 컨설턴트였다면 알량한 제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토록 잔인하고도 완벽한 진실을 절대 보고서로 써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커스 웨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 챙기지 못한 채 초점 잃은 눈으로 비틀거리며 회의실 문을 열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오만했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허상이 무너져 내리는 쓸쓸한 몰락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저는 조이스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 중앙에 놓인 보고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모욕, 그리고 숨막히는 진실의 공방이 오가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미국을 향해 감정적인 호소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24시간 멈추지 않는 도크의 불꽃으로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슈퍼컴퓨터의 냉각음으로 그리고 백악관의 안일함을 7분이나 앞서 깨부순 데이터 패킷으로 스스로의 위대함을 조용히 증명했을 뿐이었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시스템이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새로운 규칙이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도 완벽하게 웅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완전히 밝아온 미국의 아침 해를 바라보며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동시에 모든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